요즘 청소년들의 그런 심각성을 살펴보면은 우선 이제 최신 자료로는 24년 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청소년들이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그 비율이 42.7%로 거의 반 가까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통계 자료가 아니더라도 사실 지금은 청소년들이 거의 100% 이 성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범죄 타겟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사실 거의 100% 그런 위험성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 그러니까 이 성범죄라는 건 항상 저희가 이 문제가 가벼워졌던 적은 없잖아요. 항상 무겁고 항상 심각한 문제였는데 요즘은 특성이 또 특히나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나 가해자나 둘 다 나이가 점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점, 그게 이제 현장에서도 보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가해 청소년들 교육을 할 때 6학년들도 가정법원 재판을 받고 수강명령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어쩌다 한 명이니까 팀을 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등학생이랑 같이 수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대1로 상담을 해야 됐는데 요즘은 뭐 너 대신 명 이렇게 팀을 만드는 게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제 현장에서도 심각한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게 이제 청소년 사이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나 이제 불법 촬영이라든지 뭐 합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적인 말을 보낸다든지,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게 장난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상대방한테는 크게 피해를 주는 행동들이죠. 근데 이게 인터넷에서 워낙 그런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 자료 같은 게 많이 돌아다니고 또 주변에서도 많이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게 문제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학생 중에도 자기는 불법 촬영하면서, 그러니까 불법 촬영이라고도 안 했죠. 그 친구는 이제 몰카 찍는데 저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하면서 5년 동안 한 번도 안 걸렸대요.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거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라고 했더니 왜요? 저는 피해준 게 없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죠. 그러면은 잘못한 거 아니니까 당당하게 앞에서 찍지 왜 몰래 찍었어요? 그럼 사진 잘 안 나오잖아요. 하니까 글쎄요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근데 대놓고 찍으면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은 알고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순간적인 호기심, 자기 나름의 자신한테는 재미, 그러한 욕구가 더 크니까 그런 것들을 애써서 무시하고 또 특히나 걸리지 않으니까 별로 심각하게 못 느끼고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는,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는 교육을 안 하는데 예전에는 성폭력 예방 교육하면 피해자한테 조심하라고 그렇게 많이 가르쳤었죠.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짧은 치마 입지 마라. 근데 그게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걸 이제 누구나 알고, 그래서 그 다음에 초점을 둔 게 가해 행동을 하지 마라 라는 내용으로 주로 이제 교육을 한동안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폭력 예방 교육하러 간다 하면은 대다수의 이제 남학생들 혹은 남자 성인분들도 마찬가지고 나는 가해자 아닌데 왜 내가 이런 교육 들어야 되지? 맨날 하지 말라고 하잖아. 맨날 남자들 보고 잘못하지 말라고 하잖아.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조심을 하려고 해도 아무래도 그 비중이 실제 통계 자료가 남성 가해자와 여성 피해자일 때가 절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교육할 때는 일반적인 사례를 얘기하려면 또 그런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기도 하고, 여성 가해자, 남성 피해자의 사례는 좀 특수한 경우다 보니까 교육생들이 공감대 형성을 잘 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추세가 가해 행동을 안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주변에서 방관하지 말고 피해자 도와주자. 우리가 가해 행동을 보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그 가해자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직접 이야기를 해주거나, 그게 힘들 때는 선생님한테 가서라도 이런 일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이라도 해주고,
온라인상에서는 댓글 같은 거를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달아주거나, 그게 어려우면은 신고 버튼이라도 눌러주면은 안 좋은 글 같은 거는 차단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이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전한 환경이어야 나도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작은 실천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요즘은 많이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청소년들 만나보면은 정말 악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잘못된 통념 때문에 이렇게 해야 여자도 좋아하는 줄 알았다,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정말 몰라서 자기가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는 낙인 찍고 너 범죄자다 하고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이게 왜 잘못됐는지 그런 거 알려주고 다시는 이 학생이 그런 재범을 저지르지 않게, 그래서 온전하게 잘 성장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초점을 두는 거는 가해자 하고 낙인 찍는 게 아니고 가해 청소년. 그래서 가해 행동을 했지만 얘는 청소년이고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고 우리가 잘 이끌어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루밍,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많이들 좀 생소해하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폭력이라고는 하는데 딱 그냥 봤을 때는 어디서부터 폭력인지, 왜냐면은 폭행이나 협박 같은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둘이 좋아서 저런 거 아니야? 하고 착각하기 쉽고, 심지어 피해자조차도 이게 폭력인가? 내가 피해자인가? 하면서 갸우뚱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탁틴네일이라는 저희 법인에서 청소년 피해자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원하다 보니까 그러한 패턴들이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하고 이제 19년도에 이제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그런 개념들을 좀 많이 퍼뜨리고, 또 이제 한국에 이제 전문 서적도 좀 번역해서 들여오고 이러면서 많이 알리기는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간에서도 사실 힘의 차이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학생은 이제 고등학생, 가해 학생이었는데, 초등학생한테 이제 온라인 채팅하면서 너 마음에 든다, 우리 사귀자, 사랑한다, 그 패턴들이 있죠.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서로 몸사진 같은 거 보여주는 거야. 우리는 특별하니까 남들끼리는 안 하는데 우리 둘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제 꼬드기는 거죠. 근데 그 상대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아직 어리고 순진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온라인으로 만난 이 오빠가 되게 멋있고 좋은 내 남자친구니까 너 이런 거 안 보내주면은 우리 헤어지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사실 현실에서 내가 정말 마음 주고받을 친구들이 많이 있으면은 아마 애초에 온라인에서 그렇게 깊게 빠져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오프라인에서 좀 기댈 데도 없고 외로운 아이들은 이 온라인 관계가 내 전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 너랑 팔로우 끊을 거야, 너랑 채팅 더 이상 안 할 거야, 이건 너랑 절교할 거야, 이것처럼 들려서 너무 불안하고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너 참 예쁘다 하면서 칭찬도 해주거든요. 그럼 뭔가 좀 부담은 스럽지만 이 외모지상주의가 가득한 이 사회에서는 예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또 기분이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사진 보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오빠가 이상하게 쓰진 않겠지? 불안하면서도 막상 또 예쁘다고 하니까 살짝 기분이 좋기도 하고 되게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폭력이다 라는 걸 인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 가해 청소년을 만났을 때 이제 물어봤어요. 왜 걔한테 사귀자고 하고 몸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냐? 모르겠대요, 처음에는. 그럼 이제 다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 초등학생하고만 채팅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또래 고등학생도 있었고 대학생 형 누나도 있었고 중학생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랑 채팅을 했는데,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그 초등학생한테만 사귀자고 했냐? 걔가 제일 네 취향이었니? 제일 예뻤니? 그러니까 또 고민을 한참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일 어리니까 꼬드기가 좀 제일 쉬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도 안다는 거죠. 누가 내가 접근하기 가장 쉬운 상대인지.
그래서 상대방의 취약한 점을 그렇게 살살 건드려요. 그리고 짧은 시간이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매일매일 너 오늘은 뭐 잠 잘 잤어? 밥은 먹었어? 아까 비 많이 왔는데 혹시 우산 챙겼어? 그러면은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살갑게 챙겨주거든요. 그러면은 피해자는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그 관계에 좀 끌려다닐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여러 가지 성폭력이 있겠지만 네. 그런 게 가장 나쁜. 그쵸. 상처를 주고. 그래서 때로는 피해자들이 끝까지 거부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사랑한 거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커플들 많지 않느냐. 15살, 30, 뭐 15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뭐가 어떠냐. 나도 사랑할 수 있다. 내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어른들이 뭘 한다고 잔소리하냐. 이러면서 오히려 상담원을 거부해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그때 막 아니야. 너는 성폭력 피해자야. 정신 차려. 이러면은 그 아이는 오히려 내 사랑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잖아요. 그게 더 감당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오히려 상담원을 안 만나고 그 가해 남성한테 더 매달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남성의 폭력이나 협박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린 게 남자를 밝힌다. 이런 식으로까지 쟤는 소용이 없어. 완전 푹 빠졌던데 둘이 완전 사랑하던데 착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절대 어른들이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청소년 그렇게 소위 말하는 문제하다라고 낙인 찍지 말고 옆에서 이제 좀 계속 기다려줘야 되죠. 그래서 그 남성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실컷 하게 하고 만나서 뭐가 좋았는지 만나면 둘이 뭐 하는지 그리고 너는 그럼 계속 데이트할 때 뭐 하고 싶은지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은 나오거든요. 나는 영화도 보러 가고 싶고 한강도 가고 싶고 한데 저 사람은 나와 는 맨날 모텔만 내려가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스스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본인이 이게 사랑이 아니고 폭력이었구나 인지하면서 본인도 이제 상담에 좀 더 진지하게 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당연히 이것도 이제 케이스마다 적용하는 건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항상 저희가 중심에 두는 건 피해자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이나 혹은 둘의 평소의 관계에 따라서 피해자가 제가 나를 불쾌하게는 했지만 저는 그냥 사과받고 제가 더 이상 똑같은 잘못 안 하겠다고 반성하고 이러면 저는 뭐 같이 있는 것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제 바로 옆에 앉히지는 말고요. 책상 하나 정도는 떨어뜨려 앉히면 좋겠어요.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른들이 봤을 때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싶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하고 불편한 일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어떤 이유가 됐건 저 가해자가 나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싫다. 그럼 분리시켜 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 이유가 다 내 새끼들이잖아요. 피해자도 내가 가르치는 학생, 가해 학생도 내가 가르치던 학생. 근데 얘가 평소에 그렇게 나쁘기만 한 애는 아니고 좋은 장점들도 있는데 이번에 어쩌다 보니 가해 행동이 하나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꾸 이 아이를 좀 안쓰럽게 보게 되고 편들게 되고 내가 얘를 낙인 찍는 게 아닌가 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러다 보면 피해자를 놓치게 돼요. 그러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는 계속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어른들이 제 편만 든다는 거죠. 제가 나보다 공부 잘한다는 이유로 제가 나보다 집 좀 잘 쓴다고 선생님이 쟤만 예뻐하네? 오히려 더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피해 학생이 뭘 원하는지 물론 너무 과한 요구다. 쟤를 막 다른 데로 이사시키세요. 그거는 어떻게 기관에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반을 분리시킨다던가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최대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대신 가해 학생한테는 물론 가해 학생도 내가 듣고 싶었던 프로그램 참여 못한다. 그럼 상처는 되겠죠. 근데 그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너가 그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대신 네가 이번에 잘 반성하고 다시 또 같은 잘못을 하지 않으면은 다음번에 너한테 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이게 너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좀 반성하는 기회라고 생각해라 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는 좀 또 성인하고 다른 특별하게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을 좀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나 성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법이고, 90년대 보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조건 만남이라든지 우리 옛날에 빨간 마우라 사건 뭐 이런 식으로 그때는 그 피해 학생들을 문제아로만 취급을 했었죠. 그래서 요즘 여자애들이 저렇게 몸을 좀 속된 말로 함부로 저렇게 굴린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뉴스에서도 그 피해자만 계속 집중해서 보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애의 일탈이 문제다 라는 거에 초점이 항상 맞춰졌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아이들도 피해자였던 거고, 누군가한테 착취당하고 있었던 거고, 거기서 전혀 피해자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또 피해가 반복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의 어떤 특수한 상황에 맞게 좀 특별한 보호가 더 필요하다 해서 이러한 법안들이 생겨나게 된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특히나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신고 의무 제도, 뭐 취업 제한, 그리고 성범죄자 뭐 신상 공개 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신고 의무 제도는 과거에는 이제 성폭력이 친고죄였을 때,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더더욱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혀지는 거 굉장히 싫어했었잖아요. 미성년자는 특히나 더 그렇죠. 부모님한테 알려지는 거 너무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소위 논다 하는 애들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요. 내가 엄마 아빠 속을 얼마나 많이 썩혔는데 이것까지 알게 하냐, 우리 엄마 이거 알면은 쓰러지신다 하면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가해자들이 협박하기가 쉬운 거예요. 꼬드기도 쉽고. 근데 이 아이가 용기 내서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가 자기가 막 수십 명, 수백 명 피해자를 만들지 않은 이상은 고소장 날라오면 누군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찾아오는 거죠. 현관 앞에서 막 무릎 꿇고 기다리고, 학교 앞에 맨날 찾아오고, 그럼 소문이 다 나죠.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전에 막 합의해달라고 막 뭐라고 소리 지르던데. 그럼 아이들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고소를 취하해버려요.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다시 골수할 수가 없죠.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성년자 청소년들의 이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청소년 주변 사람들 대신 신고를 해주자. 그 가해자가 따지더라도 나한테 와서 따지게, 아이는 건들지 않게, 그래서 신고를 꼭 해주자라는 취지로 생겨난 거고, 지금은 다행히 이제 친고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누구라도 성폭력 사실을 알게 돼서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나 이제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직무상 알게 됐을 때, 내가 만나는 아동 청소년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는 게 제도입니다. 저희가 강력사건들 발생하면 항상 형량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형량만 강해지는 거 하나만으로는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 안 걸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범죄가 더 흉폭해지는 거죠. 안 걸리기 위해서. 그래서 형량이 강해지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그거랑 동시에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힌다라는 문화가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신고 의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물론 피해자가 경찰서 가서 진술을 하지 않으면은 사건은 어떻게 진행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같은 사람에 대해서 신고가 누적이 되었다. 이 사람 전에도 고소됐다가 좀 취하된 적이 있네 라든지, 그때 신고는 했는데 어떻게 사건 진행은 안 됐었네. 이 사람 신고당한 건이 많은데, 그럼 결국에는 그것까지 초범이 아니구나 인정이 되면서 좀 제대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경찰서 가서 진술하고 이런 게 진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해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취업 제한 제도는, 이 성범죄자는 사냥꾼 같다고 보시면 돼요. 내 먹잇감이 있는 곳에 당연히 가야죠. 그러니까 자꾸 학교 스쿨버스 기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혹은 선생님이라든지 아이들이랑 가장 가까운 곳을 접근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접근할 수 있는 생각이라도 못하게 하자. 그래서 그 누구라고 단 하루 1시간짜리 그 시간 강사를 할지라도 무조건 일을 하기 전에는 성범죄 혹은 아동학대 둘 다 경력조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 이 학교 같은 데 청소년을 만나는 강사분들도
이런 제도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불쾌해 하십니다. 나를 뭐로 보고, 아니 내가 이 학교를 몇 년째 오고 있는데 매번 이렇게 성범죄 경력직을 하냐 하면서 불쾌해 하시는데, 저희는 잠깐 그냥 불쾌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걸 안 했다가는 성범죄자 그 틈을 파고들 수가 있고, 그럼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잠깐 불쾌하더라도 우리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좀 바꿔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철저하게 성범죄 경력직을 하면은 이 지원을 하려다가도 안 되겠네 하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상공개하고 또 이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그런 가정에는 우편물로 우리 동네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도 다 보내줘요. 물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을 막 쫓아가가지고 너 이사 가라 한다든지 그 앞에 가서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거를 애들한테 보여주라는 뜻도 아니에요. 애들한테 너 이 사람 조심해 우리 동네에 산대. 근데 만약에 제가 혹시나 이런 모습으로 제 신상이 공개되면은 절대 이러고 안 돌아다닐 거잖아요. 막 머리를 커트 치든지 막 뽀글뽀글 파마하든지 안경을 끼든지 어쨌든 그 사진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다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걸 직접 보여주는 거는 오히려 공포심만 조장하고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어요. 대신 어른들이 알고 있자는 거죠. 어느 쪽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를.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기관이나 집, 우리 동네에 그 성범죄자가 이사를 왔다. 그러면 이제 경찰서에 민원 넣어가지고 CCTV 같은 거 좀 늘려주세요. 아니면 순찰 좀 많이 돌아주세요.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이 시간대인데 이 시간대는 뭐 학부모 자원봉사단들이 나와서 뭐 지도를 좀 하자. 귀갓길 좀 안내 좀 해주자. 이런 식의 안전장치를 만들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른들이 좀 알고 계시면서 우리 아이를 좀 안전하게 잘 지켜주세요 라는 뜻으로 이제 정보를 또 알려주기도 하는 거죠. 일단 직무상 알게 되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업무 관계로 해서 어떤 피해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이제 즉시 신고를 해라.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데 이게 파고들면은 또 세세하게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직무상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퇴근하고 업무랑 상관없이 집에 가서 이야기하다가 우리 동네 이런 일 있었대. 뭐 미성년자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는 사실 법적으로 그때까지 의무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한 시민으로서 뭐 내가 아는 뭐 경찰이라든지 이런 분한테 우리 동네 이런 소문이 돌던데 혹시 뭐 신고된 거 있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엄밀하게는 신고의 의무까지는 없다. 그 상황에서는. 근데 만약에 내가 만나고 있는 나의 학생들이 어떤 피해 사실을 입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럴 때는 이제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의심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얘가 어제 한 말이랑 오늘 한 말이 뭐가 좀 안 맞는데 이상한데 그래서 피해가 정말 맞나?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성폭력인지 아닌지는 경찰이 조사하는 거예요. 저희가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의심만 들어도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괜히 바쁜 경찰분들 힘들게 하는 거 아닐까, 얘가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하시는데, 만약 거짓말이면 성폭력 피해 없었다는 거잖아요. 다행이다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경찰분도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다행히 그런 거 없었네요. 선생님 걱정 마세요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대신 얘는 왜 그런 위험한 거짓말을 할까? 이런 내용은 대체 어디서 본 걸까? 거기에 이제 초점 맞춰가지고 그 아이한테 필요한 상담을 지원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제 신고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피해자가 강력하게 거부할 때가 있어요. 저는 절대로 경찰 같은 데 알려지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그냥 제가 답답해서 선생님한테만 말씀드린 거지 이거 남들한테 얘기하시면은 저 진짜 죽어버릴 거예요. 이런 말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건 네 사정이고 나는 이거 신고 안 하면 과태료 300만 원 내? 하고 경찰 부르면은 얘는 안 그래도 지금 불안이 높은 상태인데 진짜 위험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법이 생긴 이유는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거예요. 피해자들 보호하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는 게 능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즉시 신고라는 거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즉시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아이를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죠. 상담도 하고. 근데 이제 혼자서 판단하지는 마시고요. 이제 물론 내부에서도 관련된 분들 회의도 하시겠지만 외부 전문가들, 뭐 해바라기 센터라든지 117 센터, 성폭력 상담소 이런 데 전화하셔가지고 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주겠죠. 거기서도 지금 그 아이가 불안이 너무 높으니까 우선 좀 상담 좀 하면서 지켜봅시다. 그럼 그거를 기록을 좀 남겨두세요. 그래서 언제 이러이러해서 어디에 누구와 상담을 했고 지금 신고하면은 좀 위험할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당분간 상담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럼 날짜랑 시간 이런 거 적어두시면은 내가 이 피해 학생을 돕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위해 노력하다가 신고가 조금 늦어지거나 신고를 혹은 못했거나 이것까지 다 과태료 300만 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뭔가 좀 절차가 잘못됐다, 이 학교 선생님들이 잘 몰라가지고 절차를 뭐 놓친 게 있다,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앞으로 이런 거 잘 챙기세요 하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기 때문에 한 5만 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0원이 나올 수도 있고 뭐 1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다양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내가 일부러 신고를 안 했을 때 괜히 이런 거 얽매이면 귀찮은데 에이 그냥 조용히 넘어가겠지. 그리고 아주 오래전 사건이긴 하지만 이제 기관의 어떤 체면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소문나면 안 되니까 조용히 해 신고하지 마 하고 넘어갔던 적이 있는 거죠. 어떤 한 시설에서. 그래서 그 피해 학생이 이제 답답하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고백을 다시 한 거예요. 학교 선생님은 신고를 바로 하셨죠.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학교 선생님한테 말하기 전에 내가 다니던 시설에다 먼저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 사람들은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예를 들어 담당자는 뭐 부장님한테 보고하고 부장은 뭐 기관장한테 보고하고 이런 절차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3명이 전부 다 과태료를 받는 거야, 각각.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하면서. 근데 그때 신문기사에 이제 추가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은 또 다른 이제 처분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잘 몰라가지고 신고하는 걸 놓쳤다. 그럼 그럴 때는 이런 법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 챙기세요 하고 경고 차원에서 과태료만 내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 이미 교육도 많이 받았고 안내문도 많이 받았었고 충분히 이걸 알고 있는데 일부러 신고를 안 했구나. 그러면 이제 너무 괘씸하잖아요. 특히나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시설이 보호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과태료를 취소하고 직무유기로 해서 아예 형사처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가벼운 그런 제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뻔한 이야기는 하는데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 이게 가장 기본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 사람은 당연히 나하고 다르다라는 것도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나는 상대방이 좋아할 것 같아서,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서 라고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내 농담을 받아줬지만 또 A는 받아줬지만 B라는 사람은 되게 불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B가 예민하고 사회생활 못하고 그게 아니고 B는 이런 말이나 행동을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B한테 내가 최소한 적어도 B한테는 이런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미안해. 내가 너 이런 거 싫어하는지 모르고 너무 내 멋대로 생각을 했구나. 사과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입장보다는 내 기준에서 판단을 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건 해도 돼. 또 특히나 이제 성별에 대한 통념에서는 남자끼리 이럴 수 있지. 남자는 원래 그래.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근데 원래 그런 남자라는 게 어딨어요. 사실 남성분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화내셔야 되거든요. 남성을 엄청나게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여자나 남자나 다 똑같이 이성이 있고 판단을 하고 생각하는 그런 동물인데 남자를 짐승 취급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다. 남자들 그런 존재 아니다. 우리는 성숙한 시민이다. 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성폭력 예방 교육 같은 거 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많이 하긴 하는데
어른들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 모범 보여주고 상대방한테 피해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피해를 줬다면 바로바로 사과하고 고치려고 애쓰고, 그리고 누군가 어떤 폭력 피해를 당하는 사람 봤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피해자를 도와주고, 가해자한테 힘 실어주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도와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청소년들은 사실 자연스럽게 그걸 보면서 배우죠. 그래서 저희가 따로 교육을 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사회가 성숙해지면. 그래서 사실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성숙해지는 게 필요한데요. 그래도 요즘은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예전에는 여성 피해자를 욕하는 댓글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피해자 편 들어주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누군가 가해자 편 드는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 하지 마라 하면서 막 같이 화를 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도 물론 나쁜 장면도 많이 보지만 우리 사회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성숙해지고 있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또 잘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회가 성숙해지면은 좀 자연스럽게 이런 폭력도 예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